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입니다. 양국 간 주요 현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상승세를 보이며 여권의 대선 후보 3위까지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출연합니다. 조국 사태 논란과 세대 교체론 등 대선 이슈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광주에서 붕괴된 건물의 성면 철거 계약을 맺은 뒤 하청을 준 업체는 지난해 정부의 안전성 평가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군대 부실 급식 문제 관련해 외국 군대들은 급식을 어떻게 하는지 세계일보도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첫 소식은 영국 G7 정상회의 현장부터 가겠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정식 회담할지도 관심사죠. 일단 잠시 만나긴 했지만 스치듯이 인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콘월에서 만났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확대회의 1세션 직전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스가 총리를 만나 반갑다며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다가가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한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의 후 비공개 만찬장에서도 부부끼리 만나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 김정숙 여사를 소개했고 스가 총리가 부인 스가 마리코 여사를 소개하며 1분 정도 선 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한국이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한일 정상이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반 만에 얼굴을 맞댔지만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등 현안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와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고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며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선 열린 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확대회의 2세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를 다루는 3세션이 진행되는데 한미일 삼각공조를 추진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일정 중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깜짝 중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2년 연속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유명한 경구는 2010년대 들어서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는 1대1로 정책에 빗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는 모든 길은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통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G7 회원국 정상들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다자회의인 만큼 정상들은 악수 대신 팔꿈치를 부딪히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The U.S. is back. We feel very, very strongly about the cohesion of NATO. The European Union is an incredibly strong and vibrant. 미국 주도로 G7 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계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등 4개 영역에 40조 달러, 우리 돈 4경 4천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 규모와 야심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크게 넘어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대1로란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 경제벨트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3조 7천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经济增长
更加强劲，国际的合作更加密切，人民的生活更加美好。 G7의 공동전선에 중국 황구시보는 중국이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며 G7은 패자의 모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SNS엔 최후의 만찬명화에 독수리 미국에 아부하는 영국과 일본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동네 이웃인 안철수 대표를 카페에서 만나서 합당을 논의했고요. 또 대변인과 비서실장으로는 초선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30대라고 해서 젊음과 신선함만으로 승부를 보지는 않을 테입니다. 지금 당 살림 맡긴다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요. 노련함도 잡겠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당직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의 서범수, 황보승희 등 초선 의원들을 내정해 변화를 강조한 데 반해 당 살림을 챙기는 사무총장에는 중진 의원을 임명해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정책위 의장엔 3선 김도읍, 재선 성일종, 초선 윤희숙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노원구 카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상계동 이웃 주민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서로의 공감대 정도만 확인했고요. 예측하시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배석자 없이 이뤄진 회동은 이 대표가 어제 전화를 걸어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가벼운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백신 접종 다음 날 국민의당을 예방해 합당 논의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겁니다. 대선 계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텐데 여권 1위인 이재명 지사 정책을 놓고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시작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대선 기획단을 띄워 경선 일정 등 룰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는 17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첨단 정보통신 기업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 상암 DMC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혁신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일정이 정해지는 것에 맞춰 이달 말 정도로 검토 중입니다. 앞서 박용진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출마를 선언했고 김두관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 대선 주자는 10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6명을 뽑는 예비 경선을 앞두고 초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거셉니다.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소득 불평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다. 이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논쟁을 통해서 보완하고 토론과 문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기서 최연소 여권 대선 주자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젊게 입고 오셨네요. 네, 일요일이니까요. 예, 오늘 아마 모신 이유가 될 텐데 흔히 지지율 5%를 마의 지지율이라 표현을 하는데 지난주에 5%를 넘고 오늘은 마침 또 6.9%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단기 출마한 거잖아요. 네.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무슨 뭐 개파, 유력 정치인의 지원 이런 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보다는 네. 자신의 비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승부를
보려고 하고 또 그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 자수성가형 정치인 자수성가형. 이런 사람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한국 정치 한번 싹 바꿔보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앞서도 보셨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뭐 미리 예측을 하셨습니까? 중간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가예요. 경제, 사회, 스포츠, 예술, 학술 모든 분야가 유독 정치만 개발도상국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정치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는 이 낡고 지긋지긋한 정치 싹 갈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 명령에 1차 호응을 한 거고요. 네. 이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그 명령에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탄핵을 인정하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당내 그 당원 표심을 계산하자면 굳이 대구에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건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르며 문자 폭탄을 받는 일이 왕왕 있는데 뭐 요즘도 좀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많이 받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당내에서 구박을 좀 받는다고 한들 예. 정치인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죠.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하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하려고 정치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이 다 민주당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드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네. 말씀드리는 건 네.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일이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문자를 많이 받고 당내에서 구박을 받고 네. 그런다 하더라도요. 박용진은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말씀드렸으니까 예. 계속해서 할 말은 하고 할 일 해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탄핵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국민이나 양쪽 모두 평가를 받을 때 달라질 수 있는데 박 의원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종일관 똑같았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병역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린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세요. 그 예. 민심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하거나 혹은 아전인수하거나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제 기준은 똑같을 겁니다. 예. 야당 시절에 여당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매섭게 했거든요. 다른 세력 여당한테는 매섭게 하고 우리가 여당 되니까 다른 기준 적용하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박용진이 태도가 달라지면 네. 박용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종일관 똑같았고 앞으로도 내로남불하지 않을 거고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잊어달라고 하니까 잊어야죠. 그러나 이런 공정의 기준 사회적 기준, 국민적 눈높이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 국민들께서는 알아주시고 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막상 초선 의원들, 젊은 의원들이 당내에서 목소리를 냈다가도 또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느껴지질 않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점점 더 용기를 내시리라고 기대하고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 상식을 대표하기도 하는 거니까 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 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에서 좀 의견을 교환하는 젊은 의원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고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중요한 건 저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스스로 손들고 나섰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성가형으로 네. 개척자 정신으로 도전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 의견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예. 우리 다른 젊은 의원님들 여러 기회와 상황에서 맞게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내주시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것이다. 네. 오늘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대책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작년에 청와대가 2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2급 이상은 네. 다 주택 처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느닷없이 우리 경기도는 4급 이상이다. 그리고 그냥 권고가 아니라 인사 불이익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네. 이번 4.7 재보궐선거 지고 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가지고요. 1가구 2주택도 실거주면 이거는 생필품이다. 별장도 생필품이다. 별장 있으세요? 없습니다. 생필품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말을 대한민국에.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른바 그 부동산 세금 문제가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좀 변화된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부자들 일종의 그 실거래가에서 한 15억에서 20억이 넘는 그런 비싼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세금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30, 40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주고 네. 또 이들의 월세 이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지만 월세를 내요. 근데 그 월세가 월 70만 원, 80만 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과 30, 40대 직장인들이 그렇거든요. 이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 이것을 더 적용 범위를 넓게 하고 적용 비율을 더 높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짓겠다는 거는 하나도 밝히지 못한 채로 지금 그 모델하우스만 있어요. 홍보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양도세나 종부세와 관련해서 입장을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세입자 위주로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민의 반은 집이 있고요. 국민의 반은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의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동산 세금 특위로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죠. 자, 시간이 짧아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로 탈당 건의 조치가 내려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 지도부가요,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소명 한 분 한 분 듣다가 보면 자칫하면 아전인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털어내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힘들고 또 억울한 측면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잘 소명하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재개발자 붕괴 참사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물 뿌리는 사다리차를 추가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철거업체 측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건물을 부술 때 먼지가 많이 나죠. 이걸 줄이려고 물을 평소보다 많이 뿌렸다는 건데 이 진술이 왜 쟁점이 되는 건지는 구자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붕괴 건물 철거를 맡았던 한솔기업 관계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다리차 2대를 더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카이 장비 2대에 장비마다 이제 포함할 쪽이 붙여가지고 위에 높은 것도 물 뿌리게 하게끔 스카이 장비 한 대당 이제 포함할 쪽이 2대씩 붙였죠. 먼지 발생 민원을 의식해 물을 더 뿌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다리차 2대가 추가 투입되면서 철거 현장에 배치된 고압살수기는 4대에서 8대로 2배가 됐습니다. 건물 뒤에 쌓아놓은 흑산에도 평소보다 많은 물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철거업체 측은 물을 잔뜩 흡수한 흑산의 압력이 커지면서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철거업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철거업체 측은 저층부터 철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굴착기의 5층 접근을 위해 1층에서 3층까지 바닥을 부분 철거했지만 철거 공간을 밥이라 불리는 흙과 폐건축 자재로 메운 것도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층 그리고 2층, 3층 바닥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고 밥을 붓고 이제 해야지 그 장비가 조금이나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물이 뿌려진 건 사실이라며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광주 철거공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자격이 떨어지는 업체가 들어갔다는 의혹입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성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따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공사는 건물과 성면 등으로 일감이 분리돼 발주됐습니다. 건축물은 시공사가 한솔기업에 하청을, 한솔은 백솔건설에 다시 불법 재하청을 줬습니다. 성면 해체는 재개발조합이 다원 ENC와 계약을 맺었는데 다원은 다시 백솔건설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원 ENC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면은 발암물질이라 기술력과 안전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데 C등급은 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은 B등급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C등급 이하는 감점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원 ENC는 지난 3년간 공공 입찰 실적이 없습니다. 성면은 하도 좋아갖고 대부분 그래요. 관공서에서나 고려하지 일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재개발 조합으로 수사가 확대돼 지난 2005년 이후 16년간 이어져 온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광주시는 앞으로 2주간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뒷북 점검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이번엔 백신 소식입니다. 7월부터는 해외 교민들이 국내 가족을 만나러 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물론 살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끝마친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모두 세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죠. 하지만 이렇게 접종을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도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백신 5명분을 한 사람한테 몰아서 접종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린 30대 남성 A씨. 다음 날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얀센 백신 접종 용량이 0.5ml인데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3ml를 접종했다는 것. 얀센 백신 한 병을 5명이 나눠 맞아야 하는데 이를 한 사람이 모두 맞았고 이런 사람이 총 5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북도는 해당 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얀센 백신 접종 시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아닌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백신 접종을 일반 주사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에 홀린 건지는 몰라도 부주의죠. 보통은 그 백신이 아닌 다른 주사제들은 한 앰플당 그냥 한 분한테만 적용을 하잖아요. 좀 착각을 하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 정도만 투약했고 경남 진주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아야 하는 사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등 곳곳에서 오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과다 투약의 경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계획대로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절반 미만으로 투약했다면 반대쪽 발에 다시 접종해야 합니다. 과다 투여를 한 거는 해외 사례도 있어서 사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이제 발열이 나서 입원을 하고 염증 수치가 올랐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편 지난 10일 대구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정부가 집을 짓겠다면서 의견도 안 물어 당근책도 없어 불편만 감수할 상황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천 쪽 주택 공급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서 노원, 마포,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 공급 대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3355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포함돼 10,000가구 공급이 예고됐었습니다. 노원구는 최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을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반발합니다. 사실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태릉골프장 앞쪽이 항상 정체구역이에요. 핑계 일단 교통정책이 일단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달 초 과천정부 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주민 반발로 변경되자 다른 공급 예정지에서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서도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급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계획을 후퇴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번의 선례가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쳐서 반발이 생기면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택지 지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는 공직자 관련 사건들이 여러 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 1,000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지금까지 정식 입건한 사건은 9건에 이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 등을 입건한 데 이어 지난 4일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부실 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사건 9개 가운데 최소 5건이 검사 관련 사건입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년에 큰 사건 3-4건 정도만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인력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13명으로 정원의 절반밖에 채용하지 못했고 이 중 4명은 연수 중입니다. 정원 외로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10명 중 9명도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입건된 사건 중 유독 검사 관련 사건이 많은 걸 놓고 일각에선 지나치게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네, 그제 당대표 선출되고 일요일인데도 오늘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30대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궁금했는데 첫 출근부터 관행을 깨는군요. 맞습니다. 통상 정당 대표의 출근길 하면 검정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 떠오르실 겁니다. 네. 상계동에 사는 이 대표, 지하철을 타고 국회 의사당역에서 내린 뒤 따릉이를 이용해 국회 본관에 왔습니다. 평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 왔는데 기존 생활과 달라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따릉이 타고 예, 제가 원래 그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 킥보드가 갑자기 교재가 늘어나가지고 저는 따릉이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울리더라고요. 제가 백팬메이커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해보시죠 뭐. 당연히 제일 느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파격 행보도 좋긴 한데요. 그래도 정당 대표니까 좀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 대표 같은 원외 인사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에서 차량을 제공합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카니발을 탔는데요. 이 대표 측은 공적인 행사 등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당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겠지만 상황에 맞게 대중교통, 따릉이도 계속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첫 공식 일정 서울에 있는 현충원일 줄 알았는데 대전으로 갔습니다. 이 대표 경선 기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정책 이전의 첫 번째 행보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가겠습니다. 천안함 그 생존 장병과 그리고 또 최원일 함장님 그리고 많은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국립 서울현충원이 아닌 천안함 희생장병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택한 겁니다. 이후에는 광주를 찾아서 건물 붕괴 희생자들을 조문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안보와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날 좀 보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있습니다. 조수빈 앵커는 북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북해요. 북캐릭터라고 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인 가수 최맥이라는 북해를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 당신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군가인데 지금 가발 쓰신 거죠? 예.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근엄한 모습이 익숙한데 최근에는 좀 친근하게 변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래퍼로 변신한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예. 금목걸이에 반지도 여러 개 꼈는데요. 현장 행보 중에는 이렇게 스티커 사진을 찍거나 두더지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썰만한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스쿠터에 올라 포즈를 취하거나 백신 브이로그를 찍으며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말라고 제가 지금 사인 보냈어요. 예전의 예방주사보다 훨씬 더 안 아프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에 이어 노동 인권교육 같은 정책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곧 대선 기획단을 꾸리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대선 주자들의 노력이 어떻게 발현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거 보니까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참 정치인들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애가 탈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지난 9일부터 경찰이 안전문자 방식으로 실종자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경보 문자를 보내고 단 30분 안에 실종자를 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차를 몰고 귀가하던 김진호 씨. 인도 옆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남성을 목격한 뒤 30분 전 받은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키 170cm, 몸무게 60kg의 70대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조금 전 본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겁니다. 혼자 도로변에 앉아서 풀 뽑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70대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하루 전인 지난 10일. 치매를 앓는 이 남성은 경기도 수원의 병원에 들렀다가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8km 떨어진 버스 차고지 근처 CCTV에 포착된 뒤 이후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실종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고 문자 발송 30분 만에 실종자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문자를 보내는 제도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 안전 재난 문자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 그 발견 가능성이 적어지는 만큼 문자를 확인하시고 바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찰은 새로 도입한 경보 문자가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하루 걸러 터져나오는 군대 부실급식,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만 잔뜩, 반찬은 반도 안 담긴 군 배식판.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는 탄식이 SNS에 등장하자 국민들은 지금이 6.25 때냐며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어떨까? 볶은 고기부터 계란 스크램블,
신선한 야채와 과일까지 뷔페식으로 차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은 우리의 3분의 1 수준. 국방 예산도 우리보다 적지만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3년간 이스라엘 공군으로 복무한 임바 씨. 양이 부족하면 곧바로 조치해주고 음식 배달은 물론 직접 조리도 가능합니다. 처우를 개선하니 급식의 질도 올라갑니다. I think most of them do a week in the base and a week at home. They do work very hard, but they don't complain. They listen to music. 이스라엘 군대엔 고기 전문가, 샐러드 전문가도 있습니다. 영양에서 배식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뤄집니다. 부사관이 샐러드 관리 부사관, 고기 담당 부사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최대한 음식을 잘 만들려고 해요. 징병제를 시행하는 또 다른 국가 스위스. 장교와 병사를 분리하는 간부 식당도 없고 조리병은 요리사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We really try to serve good, healthy food based on fresh products, even on the front line. Military kitchen, they got up to 4 years of experience. 제비뽑기로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해 운영하는 태국. 빨간 종이가 나오면 입대, 검은 종이를 뽑으면 면제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기에 급식만큼은 최선을 다해 제공합니다. 닭고기와 신선한 야채에서부터 각종 면 요리까지 푸짐한 급식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마치 대기업 식당처럼 한 개씩 메뉴를 받아가는 일본 자위대 식당. 메뉴별로 정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점심 메뉴는 우동을 간장에 찍어 먹는 츠케멘. 국방 예산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지만 육군 자위대는 급식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1위인 미국. 식당은 물론 부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은 외주로 해결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조리용 칼이 아니라 총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민간한테 맡겨야죠. 외주화를 통해서 장병들이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강한 군대 뒤엔 맛있는 급식. 20대 꽃다운 시절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군은 장병들의 먹는 문제와 복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마장이 문 닫은 지 하세월, 달릴 수 없는 경주마는 폐사되거나 고깃감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경주마 농가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경주마들. 경마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고 그나마도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경주마 구매가 또 끊겼습니다. 답답해요. 먹먹하고 피가 안 도는 느낌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주인을 만나야 되고 경마장에 가야 되는데 말이 경주마로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세계적으로 2세로 제한돼 있다 보니 수천만 원을 들여 애지중지 키운 말이 시기를 놓쳐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승마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려면은 얘들의 그 경주에 뛰고자 하는 피를 어느 정도 잠재워야 돼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주도에 몰려있는 경주마 목장 142곳이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태어난 지 2년 된 말인데요. 오는 7월 경매에서 팔리지 않으면 경주마로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폐사되거나 유용, 승용으로 팔린 경주마의 수는 전년 대비 24.5% 늘었습니다. 경주마가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목장은 수십억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사료비니 건초비니 직원들 인력비니 이런 것까지 다 마이너스로 더 가기 때문에 망연자실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경주마를 키우는 목장주들은 경마 매출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는 상황.
영국과 미국, 홍콩처럼 온라인으로 막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고객 경마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마 상금에 말 구입비가 녹아들어 있어요. 한 700억, 600억 정도.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가슴만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갑니다. 제2의 코로나가 다시 생길 거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아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한 열기에 도로마저 달아올랐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마치 물감이 번진 유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내일도 이 붉은 더위는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전 31도, 전주와 광주도 3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대부분 맑을 것으로 예상돼 더 뜨겁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호남 내륙엔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후에도 소나기나 비 소식은 연이어 들어있는데요. 화요일엔 동해안과 제주에, 목요일엔 중부, 금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엔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체로 주 중반까지는 한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